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운영체제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CPU 스케줄링하고 같다 라고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는데요. CPU가 하나이고 수행해 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이므로 이것들에 관련돼서 어떻게 잘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스케줄링이었는데요. 그러면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 또는 목적, 이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성을 둘 수가 있는데요. 수행해 줘야 될 프로세스들은 많은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만 치중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수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골고루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스케줄링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처리 능력의 최대화, 그리고 응답 시간의 최소화. 이 두 가지는 CPU 스케줄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CPU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라는 것은 주요 목적이 아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버헤드라고 하죠. 내가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가는 시간이 1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1시간에 걸려서 갔다. 그러면 오버헤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원 사용의 균형을 유지. 자원이라는 것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인데요. 주변 장치들을 주로 말을 합니다. 또는 그 컴퓨터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라고 했고요.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따라서 실행 중일 때는 메모리도 필요하고 프린팅도 필요하고 모니터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이 남아돌지가 않고 한정적이에요.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필요했듯이 자원들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행에 무한 지연을 피할 것. 자, 무한 지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세스가 무기한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즉 가장 상위에 표현된 이 세 가지가 이 나머지 밑에 많이 써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들이 되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 나열된 내용들이 상위에 써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있으면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제의 실시. 자, 우선순위라는 것은 누가 더 중요한가. 자, 여기서는 어떠한 프로세스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중요한 프로세스 먼저 수행을 해주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요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즉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을 할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중요한 자원은 나중에 중요한 자원일수록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먼저 수행을 해서 그 자원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부재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페이지 부재라는 것은 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페이지 단위로 주기억 장치에 내용들이 들어와지거든요.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하드디스크는 테라 단위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주기억 장치는 메가 단위잖아요. 기가 단위잖아요. 그것도 뭐 100기가, 1000기가 이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가 적기 때문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많을수록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인님은 많은 걸 실행시키는데 램은 조금밖에 없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하드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로 불러왔다가 다시 뺐다가 불러왔다가 뺐다가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글, 엑셀 뭐 이 두 개를 불러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포토샵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죠. 그게 모자랍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서 주인님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 포토샵을 불러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님이 한글을 딱 띄워서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려서 쓰려고 하니까 운영체제는 당황스럽죠. 하드디스크를 뺐는데. 그래서 실행 중인 건 항상 주기억 장치에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기억 장치를 쳐다보니 없네요. 이게 페이지 부재예요. 그러면 다시 하드디스크 가서 주기억 장치를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지는 그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느려지니까 사용자에게 빨리빨리 응답을 못 해주죠. 그래서 스케줄링 목적 저 상단에 써 있는 응답 시간의 최소화에 약간 어긋남이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 부재가 많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많지 않은, 낮은 그런 프로세스에게 더 좋다. 그런 말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 설명을 들어줬고요. 일단은 공정성, 처리 능력의 최대화, 응답 시간의 최소화, 이 세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고려사항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인가? 입출력 위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입출력 기기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CPU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느리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연산 위주인가? 그리고 이게 일괄 처리인가 대화형인가? 대화형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괄 처리는 언젠가 몰아서 하면 되는 거죠. 긴급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 우선순위가 없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도 스케줄링 기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페이지 부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왔네요. 선점인가? 자, 선점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림티브라고 하는데요. 프림티드 또는 프림티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non 프림티브, 이거는 비선점. 같이 외워두세요. 이 프로세스가 선점되는가 비선점되는가, 이것은요. 프로세스가 한번 실행, 즉 CPU를 할당받으면 완료될 때까지 중지되지 않는가, 또는 완료될 때까지 중지됐다가 재시작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가, 그런 과정에서 중지될 수 있는가 중지될 수 없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선점되는가 비선점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선점되는가라는 것은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 이것은요, 마지막 것은 완료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앞에 상태 변이에서 배우셨죠. 이럴 때 얘가 3번 끊어질 수도 있고, 또는 끊어져서 다시 줄을 설 때 그 우선순위 기법에 의해서 제일 뒤에 줄을 섰다가도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스케줄링 기법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세스는 1초만 하면 다 끝날 거다.
근데 앞에 서 있는 줄 앞에 있는 이 프로세스는 앞으로 100초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너 1초만 남으네 먼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기법이 줄 서 있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시간이 작은 대로 하든지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큼 남아있는가 이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스케줄링 기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줄링 기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가? 그것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스케줄링이 이루어질까? 이걸 이제 보겠는데요.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자, 단계별로 본단을 볼 때 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로 들어가기 위한 걸 또는 중앙 처리 장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준비 완료 큐라고 하는데요. 스택 큐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스택은 한쪽이 막힌 구조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 큐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서로 다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큐라는 것은 주로 작업 큐 이런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작업 큐 그 다음에 스택은 우리가 호출되고 복원되는 그 함수 호출 스택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거는 작업 큐를 나타냅니다. 자, 상위 단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에서 지금 준비 완료된 프로세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전에 들어갈 프로세스들이 있는 곳이 준비 완료 큐인데요. 그 큐에도 들어가기 위한 심사를 거친다는 거죠. 거기가 상위 단계 스케줄링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완료됐어요.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데 그 줄 서 있는 그 프로세스들이 실제 중앙 처리 장치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스케줄링입니다. 순서대로 줄 서 있는 대로 갈까요? 아니면 준비 완료 큐를 다 검사해서 수행 시간을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중단돼서 즉 보류 상태를 거쳐서 준비 완료로 간 프로세스도 있겠죠. 그러면 몇 단계 끊어서 왔는데 도대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니? 도대체 완료되기까지 너는 하루 내내 있었니? 너무 미안하다. 너부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는 얼마큼 조금 남았니? 아까 말한 것처럼 1초밖에 안 남았니? 그럼 너부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위 단계 단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CPU 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 스케줄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일단 CPU를 한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할당 시간 종료입니다. 할당 시간 종료에 의해서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지가 되면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준비 완료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 완료로 가는데 그 전에 입출력을 통해서 어쩌든 간에 다시 보세요. 할당 시간 종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준비 완료로 갔다가 다시 디스패치 중앙 처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당 시간이 종료가 되고 나서 중앙 처리 준비 완료로 가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스케줄링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류 단계로 갔던 애들이 문제예요. 자, 보류 단계로 가는 것은 입출력 때문에 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IO 요구 때문에 보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입출력 대기 큐를 거쳐서 이제 입출력을 기다립니다. 왜요? 입출력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는 많은데 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서는 게 큐예요. 큐에서 줄을 서서 이제 실제 자원을 할당받기 위한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 게 중간 단계 스케줄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할당받아서 입출력이 처리를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다시 이제 처리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바로 중앙 처리 장치로 못 가고 준비 완료 큐를 통해서 디스패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프로세스 상태 전이가 똑같은 그
일관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여기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스케줄링은 하위 단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자, 하위 단계 스케줄링 어떤 준비 완료 프로세스에게 그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 즉 이제 준비 완료가 됐어요. 프로세스들이 다 준비 완료돼 있어요. 이 프로세스들이 완료 큐에 들어있을 때 실제 CPU를 할당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디스패처라고 하죠. 디스패치고요. 디스패치를 해주는 것이 디스패처예요. 그래서 디스패처에 의해서 매초 여러 번 작동하기 때문에 short time scheduling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줄링을 선점, 비선점에 의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프리임티브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프리임티드 할 때 프리임티브, 넌 프리임티브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비선점 방식, 선점 방식. 즉 프리임티브 스케줄링은 선점 스케줄링 방식이고요. 넌 프리임티브 스케줄링은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자, 비선점, 선점. 일단 이거 되게 헷갈려 해요. 제가 이거 가르치기 전에 초기에 저도 공부할 때 진짜 헷갈렸어요. 이 넌이라는 말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 자체를 뭐는 뭐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선점, 그거는 중지, 비선점, 중지 안됨.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 선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어요. 자, A라는 프로세스가 현재 CPU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시간이 할당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간이 3초가 할당되어 있었다면 이 3초가 지나면 이 프로세스는 인터럽트가 걸려야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거쳐서 상태를 보관하고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점 방식이에요. 즉 프로세스가 완료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가 됐죠. 이거를 선점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이거 책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변을 쓸 때도 꼭 언급해줘야 될 용어를 언급해주면서 꼭 언급해줘야 될 상황까지 언급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중앙 처리 장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자신이 중앙 처리를 차지할 수 있는 스케줄링 방식. 이게 선점 스케줄링입니다. 교재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을 좀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비선점 스케줄링은 하나의 프로세스의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하면 그 프로세스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중앙 처리 장치 할당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게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시분할 시스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앞 시간 저희 2주차에서 이거 배웠던 건데요. 그 각각의 터미널 그러니까 CPU는 하나예요. 이게 모니터가 여러 개든 또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든 간에 이 CPU가 하나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동작시켜 준다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일정한 시간 단위로 끊어가면서 동작을 시켜주고 실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서비스 받고 있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 하나만 자기 것만 서비스 받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제가 중간고사에서 이런 시분할 시스템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의 시스템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가끔 내요.
이래서 시분할 셈은 일정한 시간 단위로 중단시키잖아요.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중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선점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비선점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방법적인 분류에 의하면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링도 있습니다. 이제 각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동적 우선순위냐 정적 우선순위라고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이냐 동적이냐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잖아요. 따라서 정적 우선순위 그러면 우선순위 변화가 없다. 처음에 정해진 그 우선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든 꾸준히 실행이 되든 상관없이 우선순위는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 오버헤드라는 것은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시간이 오버헤드잖아요. 즉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계산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 계산하는 시간이 안 든다는 거예요. 딱 그 입장에서 말하는 오버헤드예요. 그 오버헤드는 적으나 주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즉 우선순위가 얘가 높다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더 급하고 안 급하고를 떠나서 우선순위가 높은데 실행시간이 100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주변에 1초씩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1초씩만 하는 것들을 먼저 해주고 100시간 하는 게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100시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좀 주변 여건에 적용하기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낮춰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 자 동적 우선순위는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있냐면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끊어가면서 여러 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스케줄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서비스 받고 뒤로 밀려가고 B가 서비스 받고 밀려가요. 자, 일정한 시간 서비스 받고 밀려가는데 프로세스들이 수행되어질 예측 가능한 시간들이 있다고 했을 때 3초, 2초, 1초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금방금방 끝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럴 리 없겠지만 100시간짜리 프로세스가 들어왔다면 그 프로세스는 얼마나 자주 끊어졌을까요? 뭐 1초 단위로 끊는다. 그러면은 100시간을 수행하려면 무수히 많이 끊어지고 실행하고 끊어지고 기다렸다 실행하고를 엄청나게 반복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얘가 우선순위가 낮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밀려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불쌍한 프로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너무 많이 끊어져서 한 90번, 100번 정도를 끊어져서 줄을 섰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수행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좀 높여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너무 과장돼서 100번 끊어질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적 방법보다는 복잡하다. 왜? 계산을 자꾸 해줘야 하고 그 계산되는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버헤드라는 것은 우선순위 계산하는데 드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수행시키는 순수 그 목적의 시간 말고 부수적인 것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응답도가 증가시킨다고요? 응답도가 그쵸 막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도는 빨라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타 났기 때문에 금세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시스템의 응답도를 증가시켜서 응답도라는 것은 시스템의 응답도를 증가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높여서 말을 잘못 썼네요. 높인다는 것은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을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겠네요. 시스템의 응답도를 높여서 증가시켜서 응답 속도는 빨라야 되지만 응답
응답도를 발전시켜서 증가시켜서 높여서 말이 한국말이 되게 어렵네요. 이 말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리 효율을 높인다. 생각날 때 고쳐야 됩니다. 다음에 고치지 않으면 또 까먹어요. 자, 이번에는 기한부 스케줄링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기한부냐, 기한부가 아니냐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스케줄링 방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정적 스케줄링, 정적 실시간이냐, 동적 실시간이냐 이렇게도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기한부라는 것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말을 한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중 프로세서, 이거는 프로세서니까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 프로세서가 동질 시스템이냐 이질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서는 각자의 큐를 가지고 있느냐, 그 작업 큐들 있죠. CPU에 들어가기 전에 줄 서 있는 작업 큐. 이게 각각 CPU마다 각각의 그 작업 큐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들이 각각 달라지는가. 이제 그런 방식들도 고려해 볼.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링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프로세서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목적은 뭔가 공정성, 또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처리 효율의 향상의 가장 큰 것은 처리 양이에요. 똑딱 하는 그 한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최대한 빨리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척도로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뭔가, 그것도 봤고요. 그리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방법론적인 걸 좀 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볼 건데요. 알고리즘을 보면 이러한 알고리즘, 저러한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알고리즘이 좋아요? 라고 평가를 할 건데, 또는 비교를 할 건데, 기준을 뭘 두고 비교를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가 기준이 되겠고, 또는 평가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 평가 기준이란 제목하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 사용률. 이거는 프로세서가 놀고 있느냐, A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CPU가 계속 쓰이질 않고 잠깐 계속 멈춰 있더라.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좋지 못하는 거죠. 처리율,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에 완료되는 작업 수가 많도록 짧은 작업을 우선으로 처리하거나 인터럽트 없이 작업을 실행하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반환 시간은 빨라야 됩니다. 작업이 시스템에 맡겨져서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준비 큐에 있는 시간, 실행 시간, 입출력 시간 등등등에서 반환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제출 후에 완료되는 순간까지, 즉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고 작업 큐에 넣었어요. 그 순간부터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 작업을 우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은 CPU를 할당받기 전에 그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최소화할 수 있게. 반응 시간은 이게 작업이 하려고 이 작업 시작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부터 반응이 되는 시간까지, 이걸 뭐 반응시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따져볼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빨간색을 읽어보면 스케줄링 할 때 프로세서 사용률, 처리율, 이거는 최대화가 좋다. 그 다음에 반환 시간, 대기 시간,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은 응답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공식은 뭐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반환 시간은
처음에 서비스 전체 완료돼서 끝 시간에서 서비스 시간을 빼면 반환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대기 시간이란 시작 시간부터 도착 시간, 시작은 무슨 시간? CPU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서 그 큐에 도착하는 시간, 그걸 말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하면서 그리고 뭐 특별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FCFS라고 하는데 First Come, First Served입니다. 자료 구조 시간에 뭔가 배우셨을 때 막 이거 있잖아요. 먼저 그 스택에서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온다. 막 이런 거 배우셨죠? 스택은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가장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가장 먼저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서비스 받는 거예요. 달라요.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방식이고 비선점 스케줄링이다. 이거는 하나가 들어가면 끊어지지 않고 완료까지 가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들어오면 프로세스 1이 먼저 딱 시작을 했어요. CPU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도중에 끊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끊어가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진행되는 걸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왔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평균 반환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거고요. 자, 이 방법에 의해서 평균 반환 시간. 반환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가요? 길수록 좋은가요? 그 다음에 평균 대기 시간도 구할 건데요. 평균 대기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가요? 길수록 좋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할 때까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프로세스 P1, P2, P3가 있어요. 얘들이 20일 버스트 시간은 우리가 실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할 건데 21시간, 3시간, 6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버스트 타임이란 것은 우리가 보는 시계 단위에 21시간, 3시간 이게 아니고 그냥 단위가 어떤 CPU는 빠르고 어떤 CPU는 좀 느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시계에서 1초, 2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시간 단위라고 하지 않은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P1을 먼저 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P1이 다 수행된 그 다음에 끝나면 P2가 하고 P2가 다 끝나면 P3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P1이 차지하면 20일까지 차지하고 P2 차지하고 P3 차지하면 이게 지금 수행된 시간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은 0부터 30시간까지. 그래서 프로세스 도착 순서가 1, 2, 3 순서대로 도착했다면 평균 반환 시간은 이걸 다 더하겠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자, 대기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간트 차트를 보면 대기 시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봐볼게요. P1은요. 도착하자마자 여기 보면 간트 차트 0부터 P1 들어갔죠. 그래서 P1은 대기 시간이 없어요. P2는 P1이 실행된 다음에 P2가 CPU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부터 20일까지 못 들어갔어요. P2는. 따라서 P2 입장에서 대기 시간은 20일이에요. 자, P3 입장에서 대기 시간은 24예요. P1 입장의 대기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21 더하기 24를 3으로 나눈 거예요. 평균이란 말 들어가니까. 자, 프로세스 도착 순서가 1, 2, 3라고 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FC, FS 방식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여기 지금 계산된 거 보면 두 번째 계산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금방 계산한 거고 이 두 번째 계산을 보니 어머 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계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P1이 먼저 오지 않고 P2가 먼저 왔더라면 이라는 거죠. 자, P2, P1, P3 순서대로 왔더라면 이게 그림이 바뀌어지겠죠. P2부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P1이 왔더라면
P2부터 실행을 해줬겠죠. 굳이 그 P2를 뛰어넘어서 그 길다란 작업 P1부터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반환 시간이 P2는 처음 오자마자, 자, 평균 여기 보면 도착이 P2부터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P1이 도착을 하고 P3가 도착했다면, 자, P2는 도착을 하면, 이 그림은 그 P2가 도착한 그림 아니에요. 제가 화면에도 그려놓은 요 그림은 P2가 먼저 도착한 그림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림을 요거 보고 계산하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산은 지금 그림은 없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 P2가 먼저 왔어요. 1번. 그러면 P2는 하나도 기다린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P2는 기다린 게 없잖아요. 기다린 게 있나요? 프로세스 도착 순서가 P2, P1, P3라면, 그러면은 얘는 도착 순서가 없어요. 그럼 얘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3부터 시작을 했겠죠. 3 더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P1이 그 다음 도착했어요. 그러면 21을 수행하겠죠? 21을 수행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3만큼, 그 다음에 21만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3, 그 다음에 20이 더해지니까 24가 되겠죠. 3 더하기 24, 그 다음에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네요, 이거. 나누기 3. 자,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은 P2가 먼저 왔다면 P2는 안 기다리죠. 이게 P2, 지금 앞에서부터 쓰면 좋은데 P2 자리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헷갈리겠네. 여기다 P2 자리에다 써놨네요. 그 다음 P1은 P2가 다 수행된 3만큼 기다렸겠죠. P3는 당연히 P1과 P2가 다 끝난 만큼 기다렸겠죠. 엄청나게 줄죠. 자, 첫 번째 예제에서는 15에서 두 번째 예제 9로 줄었고요. 첫 번째 25에서 두 번째 19로 줄었어요. 반환 시간하고 대기 시간은요, 길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반환이라는 것은 반환 시간 짧을수록 좋고 대기 시간도 짧을수록 좋아요. 그걸 다 실행하는데 돌아오는 시간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그 첫 순서대로 오는 방식이 P1, P2, P3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봤더니 큰 작업이 앞에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3을 먼저 수행시켜줬잖아요. 3을 먼저 수행을 했더니 효과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 20일이 가장 커서 이 앞에부터 20일부터 큰 거부터 해줬더니 그게 효율이 떨어졌고, 이렇게 작은 거부터 수행을 해줬더니 효율이 좋아졌더라. 지금 그 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의 효과라고 한다. 즉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CPU에서 수행되는 버스트 기간이 매우 길면 다음 도착한 프로세스가 첫 번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현상. 그것을 호의 효과, 콤보이 이펙트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요? 짧은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shortest job first가 되겠습니다. 짧은 작업부터 수행해 주기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비선점입니다. 도중에 끊어가질 않아요. 그냥 끝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선점이라고 했고요. 자, 프로세스 중에서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먼저 수행하는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바로 써 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FCFS보다 훨씬 좋았는데, 그쵸? 읽어볼게요. 자, 수행될 프로세스가 얼마나 긴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하는데 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즉 프로세스 수행 예측 시간, 이 벌스트 시간 있죠? 그거를 실제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그 프로세스가 앞에 것이 굉장히 크고 뒤에 것이 작고 이랬을 때 효과가 좋긴 했으나 정말 이 프로세스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시간들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이걸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말했던 호의 효과. 이 호의 효과 때문에 여기 SJF가 좋다라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호의 효과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인제 비슷비슷한 프로세스 있다면 뭐 여기 FCFS하고 별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짧은 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짧은 작업이 뭔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전체 비교해서 짧은 작업을 찾고 이런 과정이 더 계산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오는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또 다른 시간이 소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방법들 여러 개 보고 여러 개를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딱 외워서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 보실 때 좀 기반이 되겠죠. 이번 주 과제는 좀 간단한 거를 해봤습니다.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화상 강의 때 저랑 다시 그려보고 과제에서 보지 않고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을 하도록 해봅시다. 이번 3주차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다 끝내진 못했어요. 이번 주에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